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중국발 뉴스 하나가 전해졌어요. 중국에서 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자, 이 얘기는요, 너무 의미하는 바가 많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어서요, 오늘 좀 급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더불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의 구도에서 중국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저자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200분 정도가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활발하게 대화와 정보를 나누고 계십니다. 혼자 투자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를 보니까요, 아까 오전과 비교를 하면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뭐 소폭 하향을 해서요, 27.8K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또 움직임들을 봐야 되고요. 자, 이게 용암처럼 끓고 있는데요, 28K를 탁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향을 해서 지지선을 한 번 더 다지고 더 힘을 내서 올라가게 될 것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CVD 지표도 거의 동일합니다. 가격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25.2에서 8K 사이에 매수벽이 굉장히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도 뭐 거의 동일하네요. 여기서 홀딩을 하고 있고, 네, 대부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대립 구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미국이 그동안에 안주를 했다면, 왜냐하면 일극 체제가 굉장히 좀 오래 유지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요, 중국이 굉장히 바짝 추격을 하면서 양극 체계가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미국이요, 중국의 어떤 적극적인 공세 때문에 수세에 몰리는 듯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그리고 굉장히 본인들과 함께 협력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국을 떠나라, 중국과 놀지 마라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찰중국을 외쳤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라는 게 열리는데 거기에 지금 글로벌 CEO 100명이 지금 베이징에 참석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삼성전자, 애플, 아람코, 퀄컴, 쉘, 화이자 뭐 이런 회사들부터 이런 벤츠나 BMW 같은 회사들까지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의 CEO들이 다 지금 중국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미국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팀쿡 CEO도 가가지고 이런 발언을 합니다. 애플과 중국은 공생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팬들과 사진도 이제 찍어주시면서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지금 이 포럼에 참석을 했고요. 특히 3년 만에 중국 사업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반도체 공급망에서 굉장히 많은 회유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또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중국이 현재 미국의 달러 패권에 엄청나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사우디에다가 첫 위안화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우디는 어떤 나라죠? 미국의 페트로달러 지원을 통해서 미국의 이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줬던 그 나라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위안화가 들어갔다. 자, 이 얘기는요, 위안화의 어떤 글로벌한 사용성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우디가요, 이 석유회사 아람코가 세계 시가총액 뭐 1, 2위를 다투죠, 애플과. 자, 이 회사가요, 중국 기업들과 정유시설 건설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코가 중국에 13조 원 석화 단지를 조성한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정도 규모의 경제 협력이면요, 두 나라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자, 지금 그동안에 엄청나게 앙숙이었죠. 이 두 나라는 철천지 원수였는데 드디어 두 나라가 정상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브릭스와 미국과의 어떤 대립 구도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이 오펙 국가들 있죠. 오펙. 이 오펙이 정유를 만들어내는 산유국들의 모임이죠. 이 오펙 국가들이 브릭스에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 사우디와 이란이 모두 다 브릭스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이 경제 협력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두 나라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두 나라가 화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중동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미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데는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텐데 여기서 미국이 굉장히 무리수를 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된 데에는
중국의 중재 때문이 아니다. 사우디 이란 정상화는 중국과는 큰 의미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두 나라가 이미 정상화가 됐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 때문이 아니다. 굳이 이야기를 한 게 뭐겠어요. 중국이 이 두 나라 사이를 중재를 했다는 거죠. 미국이 그동안 그렇게 오랜 기간 중재시키지 못했던 이 관계를 중국이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우디, 이란, 그리고 이 그렇게 되면 중동의 모든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거기다가 이 중국은요, 미국의 국채를 일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미 국채를 팔고요. 대신에 금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이런 중국의 매도 공세들 때문에도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 국제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또 중국이 커지고 있는 게요. 중국이 1대1로라는 사업을 했어요. 이거는 1대와 1로를 합친 건데요. 자, 유럽부터 해서 동남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그런 어떤 유통망들과 어떤 인프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150여 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중국이 1조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빚을 내준 거예요. 이거 대출을 해준 거죠. 차관을 해준 건데 이게 상당수의 나라들이 이게 상환이 불능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걸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다 빚으로 다 휴지 조각이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방에서도요, 이게 부채의 덫이라고 해서 중국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형식이 되냐면 중국이 만약에 그 차관을 갚지 못한 나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라들의 인프라들을 갖다가요, 중국이 가지고 와버린 거야. 빼앗아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나 중남미 국가들과 중국이 좀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게 실패를 해서 굉장히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 굉장히 커지는 또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확실한 거는 중국이 전 세계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남미의 온두라스라는 국가가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만에서 빌린 수천억을 먹튀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많은 나라들이 현재 중국 쪽으로 좀 기울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중국은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자국의 이익들을 챙기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푸틴과도 만나서 본인들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푸틴과 만났죠. 근데 푸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과 군사동맹은 맺지 않았다. 대신에 기술 분야를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중국은 전쟁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본인들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틴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전 세계에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국이 무서운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시티그룹이 이런 기사를 최근에 냈습니다. 한 일주일도 안 된 기사인데요.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차피 뒤에서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요, 비트코인이 함께 뜬다는 얘기와 거의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급 준비율을 0.25% 인하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이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 그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티그룹이 보고 있는 중국이 뜨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성장성, 성장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 그리고 정책 규율, 그리고 새로운 정치 경제 사이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상대적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굉장히 금융 시스템 위기에 지금 몰려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정이 미국의 사정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건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로 이 보고서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개선된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자, 이런 모멘텀이 보이는 거는 중국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드디어 블룸버그가요, 자, 이런 기사를 냅니다. 중국의 국영은행이 홍콩 지사 등을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그러면서 이 굉장히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을 했다고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국영은행들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이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건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기업들이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홍콩 지사를 통해서 이런 걸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홍콩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빗장을 열고 있다는 게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내러티브였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홍콩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중국 베이징이 있었고 그 베이징 정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 가상자산에 대한 빗장을 열어서 굉장히 산업이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미국이 SEC를 통해서 굉장히 이 산업을 오히려 압박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반대되는 움직임이 다시 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메사리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이 USDC가 테더, USDT를 제낄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테더가 훨씬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자,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요. 뭔가 중국에서의 어떤 이게 뭔가 꿈틀꿈틀 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요, 이 블룸버그가 중국은행, 교통은행, 상해 푸동발전은행 등에서 이제 취재 요청을 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의 메시지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상화폐 업체들은 현재 중국 본토 수요 공략을 위해서 홍콩 진출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싱가포르가요, 굉장히 암호화폐 아시아 허브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홍콩이 굉장히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글로벌 거래소들과 가상자산 기업들이 홍콩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요, 이제 중국 본토의 빗장을 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은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경제가 침체된다는 건요,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을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중국까지 다, 우리나라까지 모두가 다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게 되겠죠. 자,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요. 자, 이 지표들을 보면서 이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역전 현상을 가지고서 경기 침체를 이제 시사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역전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이 폭 자체가 커진 거죠. 근데 그 어느 때도 2020년 이 팬데믹 때도 그런 역전까지는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언제 1980년대 이후에 거의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건들락은 하나 더 덧붙여서요. 이 107bp에서 이제 40bp까지 갑자기 그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은행발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자, 이런 경기 침체 시그널까지 오면서요. 이 연준이 피버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월가에서 굉장히 급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여기도 나오네요. 자, 금리나 임박. 자, IMF 총재는요, 세계 금융 안정성 위험이 커져서 올해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레이 달리오도 세계는 위험의 가장자리에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은행 혼란의 반사 이익으로 이 분수령이 맞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향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암호화폐 전문가인 루시 가즈마라리안이라는 분은 비트코인이 역사상 분수령이 되는 순간으로 이게 전통 금융시장의 혼란에서도 강세를 보인다면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도요, 이 분권화 혁명이 시작됐고 우리의 시간이 왔다, 팀 비트코인,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멘트를 해주셨어요. 근데 반면에 제레미 시글 와튼 교수는 사람들이 은행을 다시 신뢰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반등세가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요, 인정한 거예요. 은행을 다시 신뢰하게 된다면이라는 얘기는 은행을 신뢰하지 못할 때 대안이 비트코인이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 중앙화 금융에 대한 어떤 신뢰감은요, 계속해서 조금씩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정책 자체가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도 부족하고 말이 계속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신뢰감을 잃어버린 게요, 금방 이 신뢰감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행동하는 투자자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께서는요, 이 금리 인상 지나치게 빨라서 결국은 암호화폐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속하면서요, 코인베이스와 이 블록의 주식을 또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리플 가격이 굉장히 근래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플 코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XRP 은행을 설립하자라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이 리플랩스의 어떤 전 CTO가 전혀 좀 황당한 생각이다라고 해서 좀 뭔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급진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에 SKW라는 분의 어떤 의견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미결제 악정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제가 자세하게 이게 어떤 시그널인지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런 신호들이 왔을 때는 가격이 향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시점을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시점에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는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시점에는 또 하락을 하는 그림. 자, 보면은 상승을 할 때도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움직임이죠.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시그널들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현재 미결제 악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이 가격이 뭔가 28K에서 뭔가 부글부글 용암이 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디론가 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움직임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는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디로 간다는 걸 갖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더 우리가 이 변화를 지켜보고 이 변화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또 대응을 하고 여기를 또 경험 삼아서 다음 투자에 활용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자, 늘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작가였습니다.